자, 이 세 가지는 결국은 표절과 짜깁기의 사례를 통해서 인용의 올바른 방법을 익히고자 하는 것인데요. 일단은 기본 규칙을 먼저 살펴보고, 그 다음 우리가 인용에서 크게 이제 두 가지로 나누잖아요. 직접 인용과 간접 인용. 그래서 이것을 어떤 방식으로 잘 운용을 해야 될까라는 것입니다. 자, 표절과 짜깁기는 어, 일단 표절과 짜깁기 여러 가지 사례의 대표적인 유형들만 살펴보고요. 이게 뭐 말은 인용 방법 뭐 이렇게 쉽게 들리지만 사실상 꽤 까다로운 그런 이제 규칙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표절과 짜깁기의 구체적인 사례까지 한 번에 말씀드리기는 좀 어렵고요. 시간이 좀 많이 필요해요. 그래서 표절과 짜깁기의 사례는 다른 영상으로 또 만들어서 제공하겠습니다. 다만 표절과 짜깁기의 유형만 소개를 하고요. 그리고 다른 영상에서는 표절과 짜깁기의 유형을 간략하게 반복하고 또 그 구체적인 사례를 들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두 가지를 다 연달아서 들어보시기를 권합니다. 먼저 인용의 기본 규칙을 보겠습니다. 크게 10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요. 이거 하나씩 읽어보면서 또 구체적인 것은 뒤에서 또 사례를 통해서 나오니까 또 추가적으로 설명을 드리고요. 자, 1번 해석적 분석의 대상이 되는 구절들은 충분히 인용한다. 이 얘기는 좀 논문이나 뭐 또는 여러 가지 뭐 다양한 글들을 쓸 때 장황하게 인용을 한 다음에 거기에 대한 설명을 붙이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은 쭉 이렇게 자기 글을 써나갑니다. 그러다가 중간에 이렇게 인용을 아주 간단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또 길게 인용을 해요. 적게 말하면 여기 뭐 이렇게 큰 따옴표를 붙이는 것이 직접 인용의 원칙이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또 책 같은 데 이렇게 많이 나오죠. 큰 따옴표 없이 뭐 글자의 형태를 바꾼다든가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왼쪽에 일정한 폭의 들여쓰기를 한다든지 뭐 이렇게 할 수 있죠. 그런 다음에 또 다시 자기의 소리를 이렇게 씁니다. 이럴 때 이 부분을 얘기하는 거죠. 큰 따옴표를 친 부분 이렇게 좀 길게 대상 문헌 또는 다른 사람의 말을 인용합니다. 이런 경우는 보통 사상이라든가 이론이라든가 또는 고전의 어떤 책들 이런 것을 해석하고 분석할 때 주로 많이 사용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그 부분을 장황하게 인용을 해놓고 그 다음에 자기의 해석을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해석적 분석의 대상이 되는 거죠. 바로 이 부분이. 그래서 이 부분을 장황하게 인용한다. 다시 말해서 충분히 인용한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저렇게 장황하게 인용하는 것은 별로 좋지 않습니다. 뭐 학생들 글을 보거나 아니면은 뭐 아직도 글을 많이 쓰지 않은 사람들은 이렇게 장황하게 뭐 인용하는 것이 상당히 뭐 멋있게 보인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절대 그렇지 않고 저런 것은 직접 거기에 대해서 또 반복해서 해설을 하고 이러려면은 해설하기 위해서 밑에다가 또 일정하게 앞에서 썼음에도 불구하고 또 약간은 반복해야 될 경우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은 좋지 않습니다. 이런 것은 아예 해석을 할 필요가 없다면 쓰지 않고 자기 문장 속에 조금씩 잘라서 집어넣어서 쓰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자, 그 다음 두 번째, 비평적 문헌의 텍스트들은 그것의 권위와 함께 우리의 주장을 뒷받침하거나 확인해 주는 경우에만 인용한다 그랬어요. 여기서 권위라는 것은 일반적으로 우리가 논문 다른 사람의 이제 글을 인용할 때는 직접 우리가 분석의 대상으로 하는 통계라든가 무슨 여러 가지 뭐 실증적인 분석의 자료 같은 것은 그대로 인용을 해야 되겠죠. 그런 것은 권위와는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우리가 지금 논어를 분석한다 그러면은 논어가 굉장히 오래된 책이잖아요. 아주 옛날 책입니다. 그죠? 그러면 그 논어를 지금 와서 많은 사람들이 또 그걸 뭐 분석하고 해석해야 되겠죠. 근데 내가 또 논어를 분석하고 있어요. 그러면 내가 논어를 분석할 때 이미 과거의 논어에 대해서 많이 분석을 했습니다. 플라톤의 뭐 국가론 공화국이라는 책도 그렇고 거기에도 기존에 많은 학자들이 분석을 하고 해석을 했잖아요. 그럼 그것을 우리가 일정하게 빌려오죠. 나와 의견이 같다면은 그것은 나의 의견을 뒷받침하거나 확인해 주는 거겠죠. 그래서 이미
여기서 비평적 문헌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이 비평적 문헌이라는 말이 그렇습니다. 원래 분석 대상의 문헌에 대해서 2차적으로 다시 또 그것을 비평을 해놓은 것, 해석을 하거나 분석을 하거나 이런 걸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문헌의 2차 문헌의 텍스트들은 당연히 그 권위가 있는 것이죠. 훌륭한 학자들이 공부를 많이 한 사람들이 그렇게 했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것을 빌려온다는 얘기는 그 저자의 이미 전문성이라든가 뭐 이런 것을 인정하니까 그것이 권위가 있다는 겁니다. 그 자체로. 자,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가져온다는 거죠. 일반적으로 뭐 전문가도 아닌 사람들이 일반 대중적인 그런 글 이런 데 막 써놓은 것을 우리가 인용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권위라는 말이 이제 들어가는 겁니다. 자, 그래서 뒷받침하거나 확인해 주는 경우에만 인용한다 이거예요. 직접 분석 대상 문헌이 아니기 때문에. 자, 세 번째, 인용 구절 앞이나 뒤에 비평적 표현들이 나오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인용은 바로 인용된 저자의 생각에 동의한다는 것을 전제로 한다 그랬어요. 자, 같은 예를 계속 들어보겠습니다. 지금 논어를 분석한다면 우리 논어 분석의 대표적인 학자 중에 뭐 도올 김용옥 선생 같은 분 있죠. 그분이 논어에 대해서 일단 많은 분석을 했습니다. 그죠? 연구도 했고. 그럴 때 우리가 도올 김용옥 선생의 말을 빌린다면은 도올은 뭐뭐라고 말했다. 또는 도올에 따르면 무엇이다. 이렇게 지금 문장을 쓴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러면 여기에는 도올이 어떻게 말했다는 것에 대한 비평이 전혀 없습니다. 그것이 옳다는 말도 없고 그것이 뭐가 잘못됐다는 말도 없어요. 도올이 정확하게 분석했듯이 라고 한다든가 아니면은 도올이 이런 부분은 간과했다라든가 뭐라고 했는데 이런 부분을 간과했다라고 한다든가 이런 말이 없어요. 자, 그러면은 앞뒤에 비평적 표현들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비평적 표현들이 나오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자, 비평적 표현 특히 뭐 간과했다라든지 뭐 어떤 부분은 뭐 경시했다라든지 뭐 오류가 있다라든지 이렇게 부정적 비평의 말이 나온다면 정확하게 거기에 대해서 찬성하지 않는다 또는 반대한다는 얘기하는 거죠. 그런데 앞에서 제가 잠깐 말씀드렸던 것처럼 도리 명확하게 지적했듯이 명확하게 분석했듯이라고 한다면 그래서 긍정적으로 비평한 것이죠. 비평이라는 것은 꼭 부정적인 것만 단점만 제기하는 게 아니라 그랬어요. 장점도 제기하는 겁니다. 자, 이렇게 했을 때는 역시 이것도 비평적 표현인데 이런 말이 만약 없다면 그것은 바로 인용된 저자의 생각에 동의한다는 것을 한다는 뜻입니다. 그러나 앞에서 도어를 뭐뭐라고 말했다라고만 썼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뭐뭐라고 정확히 보았듯이 정확히 보았다 뭐 이렇게 긍정적인 찬성하는 듯한 말을 한 것과 동일하다는 겁니다. 자, 그것을 명심하셔야 됩니다. 여기서 비평적 표현이라는 것은 앞에서 비평적 표현하고 크게는 같지만 내용적으로는 조금 다르죠. 여기서는 전문적인 해설을 한 텍스트라고 한다면 여기서는 장단점을 얘기하는 그런 뜻이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뭐 사실상 이걸 비평이라는 말 자체에 다 들어있는 얘기입니다. 자, 네 번째, 모든 인용에 대해서는 저자와 출처를 분명하게 밝혀야 한다. 이걸 뭐 제가 또 설명을 덧붙일 필요가 있을까요? 정확한 얘기죠. 나중에 또 출처 표기할 때 또 반복될 얘기고요. 자, 5번. 1차 자료의 경우에는 비평적 교정판이나 가장 믿을 만한 판을 기준으로 한다. 1차 자료는 직접 분석의 대상이 되는 겁니다. 제가 논어를 분석한다면 논어가 분석의 대상이 되는 1차 자료입니다. 자, 그러면 2차 자료라는 것은 논어를 분석한 다른 글이에요. 그게 2차 자료예요. 이미 선행연구도 우리가 충분히 이제 읽고 또 보고 참고를 하잖아요. 선행연구 검토를 논문에서 쓸 때 선행연구 검토를 서론 다음에 썼다 하더라도 그럼 그 이후에는 그것을 인용하지 않느냐가 아니죠. 그것도 부분적으로 찬성하는 부분이 있고 또 뭐 찬성하지 않는 부분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걸 또 뒤에 본론에 가가지고 충분히 필요할 때 다시 또 인용을 하고 참고를 하는 겁니다. 자, 그러한 경우를 2차 자료 라고 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직접 분석의 대상이 되느냐 아니면은 직접 분석의 대상이 되는 것을 한번 또 분석한 것을 우리가 다시 인용을 하느냐 2, 3번에 해당하는 것이 주로 이제 이것과 직접 연결되겠죠.
되겠죠. 그러니까 1차 자료의 경우에는 비평적 교정판이나 가장 믿을 만한 판. 그러니까 이것은 번호가 지금 다시 그대로 나오지 않죠. 뭐 나온다 하더라도 옛날 문자로 되어 있겠죠. 우리 이해 못합니다. 그죠? 아주 전문가가 아니라면. 따라서 우리가 그것을 분석한다 하더라도 현대식으로 현대의 문자로 현대의 뭐 문장까지는 많이 변형하지 않겠지만 어쨌든 현대 사람들이 읽을 수 있을 정도로 분석 다시 낸 거예요. 교정해서 낸 겁니다. 교정판입니다. 그렇다면은 전문가들이 앞에서 이번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전문가들이 여기에다가 적절한 주석, 주해, 해설을 달아서 만든 책이죠. 그걸 비평적 교정판이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런 것들이 많이 있다면 그 중에서도 가장 믿을 만한 판을 기준으로 해야 되겠죠. 뭐 당연히 그 부분에 전문가가 발간한 것 그런 것을 사용해야 한다 그런 뜻입니다. 물론 아주 그야말로 권위 있는 전문가라면은 원전을 사용하는 거겠지만 일반적으로 그 정도까지는 보통 아니니까 특히 학생들 같은 경우는 그럴 필요가 전혀 없죠. 자, 5번 외국의 저자나 사상 및 사회 현상을 연구할 경우에는 원어로 인용하는 것이 원칙이다. 그리고 나서 제가 물음표를 쳤습니다. 제가 유럽에서 공부를 했는데 유럽에서는 그렇습니다. 보통 뭐 말들도 뭐 영어권 특히 이제 뭐 영어하고 독일어는 다른 라틴 문화에 비해서 말이 좀 비슷해요. 이런 경우에는 보통 이제 독일에서도 영어를 그대로 본문 속에 인용을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해할 수 있기 때문에. 근데 라틴 문화권으로 가면 좀 달라지죠. 독일 문화에다 이탈리아 말을 그대로 갖다가 인용을 했다. 이런 경우까지는 아닙니다. 자, 이래서 이것은 예외적으로만 인정되는 거고요. 자, 우리는 영어를 참 많이 쓰고 있죠. 지나치게 많이 쓰는 것 같아요. 우리 한글 논문 속에 영어를 그대로 인용할 수가 있습니까? 아까 일본에 나오는 해석적 분석의 대상이 된다 하더라도 쭉 자기 소리 쓰다가 갑자기 여기서 색깔을 좀 바꿔볼까요? 빨간색으로 여기 영어를 이렇게 인용을 했어요. 자, 다시 또 자기 얘기를 합니다. 이게 영어라면 이런 논문 보셨어요? 이런 걸 보셨어요? 거의 없습니다. 아직은. 자, 그래서 우리는 오히려 여기에 여기 인용하는 본문 속에 우리 그대로 한글로 쓰고 영어를 밑에 각주를 달아가지고 원어를 여기다가 해주는 경우 이것이 오히려 우리는 일반적이죠. 그죠? 자, 이것은 상황에 따라 다릅니다. 자, 그 다음 7번 인용된 부분이 정확히 표시돼야 한다. 이것도 뒤에 추천 표기할 때 할 겁니다. 인용된 부분이 자 어디에서 어디까지 인용했느냐 이겁니다. 자, 6번을 예를 들어 볼까요? 6번 외국의 저자나 사상 및 사회현상을 연구할 경우에는 원어로 인용하는 것이 원칙이다. 자, 여기에서 여기를 인용까지 따옴표를 쳤다고 봅시다. 그렇다면 내가 인용한 것은 요겁니다. 큰 따옴표 열고 큰 따옴표 단 부분까지가 인용문이에요. 원칙이다는 인용문이 아니죠. 원칙이다는 굉장히 내용이 있는 말이에요. 거기까지 인용했느냐 안 했느냐는 굉장히 차이가 큽니다. 내용적으로. 원어로 인용한다인가 하는 것이 원칙이다인가. 의미가 좀 다르죠. 그죠? 자, 이래서 인용된 부분이 명확히 표시돼야 한다. 어디에서 어디까지인지를 명확히 표시돼야 한다. 큰 따옴표 사용에도 당연히 주의해야 되고 큰 따옴표 사용 않고 작은 따옴표이더라도 아니면은 자기 생각과 비교가 될 정도로 다른 사람이 글을 인용했다면 간접 인용일 경우에는 따옴표 표시가 없죠. 그렇다 하더라도 어떤 방식을 쓰든지 간에 문장을 적절히 활용해서 인용된 부분이 명확히 표시되도록 해줘야 됩니다. 인용문은 원문에 충실해야 한다. 당연하죠. 인용된 부분을 인용됐다는 것은 다른 사람의 글이라는 뜻이죠. 인용했다는 것은 다른 사람의 글을 내가 빌려왔다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그것을 원문에 충실해야죠. 함부로 막 변형하고 조작하고 왜곡하면 안 되겠죠. 자, 9번째, 인용된 출전 정보와 참조 표시는 독자들이 찾아보고 확인할 수 있도록 명확하고 상세하게 제시되어야 한다. 인용된 부분이 정확해야 한다는 것은 7번이었고요. 지금 9번째는 출전 표기를 정확히 하라는 뜻이에요. 출전 표기에 대해서는 따로 또 상세하게 강의를 마련하겠습니다. 인용을 한 부분에 대해서 출전 정보, 다시 말해서 출전 표기를 하는 이유는 내가 이것을 인용했다라는 것을 밝히는 것이 가장 우선적인 목적입니다. 하지만 그것 말고도 이 글을 읽는 다른 사람들이
조금 더 공부하고자 할 때, 좀 더 참조해 보고자 할 때 그것을 보고 거기에 표기된 출전들을 보고 찾아서 참조할 수 있도록 안내문의 역할도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 안내문은 어떻게 되겠어요? 상세하게 해줘야죠. 친절하게 해줘야죠. 그죠? 그것이 기본적인 원칙입니다. 자, 가능하면 간접 인용을 사용한다. 직접 인용, 간접 인용은 다음 두 번째 장에서 또 설명을 드리겠지만 간단히 얘기하면 간접 인용은 다른 사람의 글을 내 문장으로 적절히 변형한 것입니다. 직접 인용은 그대로 가져온 것이고요. 간접 인용, 그러니까 적절히 문장을 변형했다는 얘기는 그만큼 내 문장 실력이 또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간접 인용을 가능하면 많이 사용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 논문은 내 논문이니까, 내 글이니까 남의 글을 짜깁게 한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내 논리와 내 문장에 따라서 적절히 문장에 맞춰서 적절히 변형을 해야 되겠죠. 그래야 그 글이 깔끔하지 않겠습니까? 자, 그 다음 위키피디아하고 이 블로그 등 인터넷 자료 인용하는 것이 좀 설명을 좀 드릴 필요가 있는데, 위키피디아는 논란이 좀 있습니다. 위키피디아는 논문에서 절대로 인용해서는 안 된다. 왜냐하면 이게 이른바 열린백과라 그래가지고 독자들이 거기서 편집을 할 수가 있죠. 그런데 위키피디아는 우리나라의 위키백과로 좀 번역돼서 되고 있는데, 우리나라 위키백과는 제가 보기에는 아직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빠진 정보도 많고 잘못된 정보가 충분히 전문가 검토를 거치지 않은데, 영어나 독일어 이런 경우에는 상당한 정도로 전문가 검토를 이제 거쳐서 거르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경우에 따라서 정보의 구체적인 내용에 따라서 일정하게는 인용할 수도 있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아직도 엄격한 분들은 위키피디아 절대로 논문에서는 사용해서는 안 된다라고 얘기해요. 그런 상황에 따라서 다르니까 수업을 듣는다면은 교수님께 또는 논문을 쓰신다면은 그 논문을 제출하는 학술지에 문의하는 게 좋겠죠. 자, 블로그 같은 것은 그럼 어떻게 하냐? 블로그는 100% 안 됩니다. 다만 전문가의 블로그에 개인 블로그겠죠. 당연히 전문가의 블로그나 홈페이지라면 거기에서 일정한 부분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전문가의 어떤 의견을 참조하는 것이고, 하지만 분석 대상까지 하는 것은 좀 문제가 있고요. 그 외에 다양한 인터넷 자료들이 있는데, 어쨌든 인터넷 자료들은 공신력이 있는 것이어야 됩니다. 신문 같은 건 일반적으로 되는데, 신문 중에서도 공신력이 없는 신문들 많이 있잖아요. 요즘 신문이 이런 것들 워낙에 많으니까. 그래서 인터넷 자료들은 워낙에 정보가 범람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은 이용하실 때 조심하셔야 돼요. 저는 원칙을 이렇게 세웠습니다. 위키피디아는 정보의 내용에 따라서 일정하게 인용할 수 있는 부분을 허용해주고, 나머지 블로그, 카페, 개인 어떤 자료, 본인은 학자들은 전문가 아니라면 다 인용하지 않습니다. 정부 부처의 자료들은 당연히 되죠. 그건 공신력이 있잖아요. 공공기관이니까. 그런 건 당연히 됩니다. 그 외에 대부분의 인터넷 자료들은 안 됩니다.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네이버 백과라든가 뭐 이런 것은 어떻게 하느냐. 전문 영역에 따라 다른데, 사회과학에서는 대부분 예술도 마찬가지 아닐까요? 인문사회과학, 예술, 이공계는 제가 보기엔 더 엄격할 것 같은데, 이런 경우 대부분 다 백과사전유, 네이버 백과를 비롯해가지고 백과사전유는 다 안 됩니다. 두산백과, 동아백과, 이 백과사전유는 전문적인 논문을 쓸 때는 인용하면 안 됩니다. 전공사전을 써야 돼요. 각 분과 학문마다 전공사전이 있어요. 공신력 있게 인정하는 전공사전, 그런 것을 인용해야 되고 전공자료를 인용해야 됩니다. 그래서 인터넷 자료를 활용하실 때는 상당히 좀 주의를 기울이셔야 한다는 걸 말씀드리고요. 자, 이제 직접 인용과 간접 인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직접 인용은 가능하면은 피해야 한다라고 앞에서 말씀드렸어요. 그러면 직접 인용이 필요한 경우는 어떠한 경우가 있느냐? 네 가지 경우입니다. 나머지는 간접 인용을 해야 한다는 거예요. 자, 직접 인용은 첫째, 원문의 표현만이 가장 적당할 때. 참 애매한 말이에요. 그죠? 자, 그래서 이것은 2, 3, 4를 먼저 설명하고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2번 원문이 아니면 그 의미를 독자가 곡해할 염려가 있을 때.
문장 실력과 상관없이 내가 아무리 문장을 잘 갖춰가지고 적절히 원문을 인용한다 할지라도 이 논리 구조상 이게 독자가 곡해할 염려가 있다라고 판단이 된다면 원문을 인용을 하고 문장을 바꾸어서 또 자기 말을 쓰는 것이 좋습니다. 수식을 인용할 때, 자, 수식을 인용할 때는 예를 들어서 뭐 아인슈타인의 상대성 이론이라든가 다양한 통계치, 실험률이라든가 이런 것도 인용할 때, 자, 이런 것을 인용할 때는 바꾸면 안 되죠. 이거는 상식이죠, 그죠? 그대로 인용해야죠. 그런 조작에 해당하는 겁니다. 바꾸면. 자, 이것을 그대로 직접 인용일 수밖에 없는데 다른 인용과 다른 것은 이런 수식 인용에는 큰 따옴표를 쓰지 않습니다. 수식 그대로 인용하면 돼요. 그것은 뭐 의심의 여지가 없으니까. 이것은 직접 인용, 간접 인용의 문제를 떠나서 그렇습니다. 자, 네 번째, 자기의 견해와 대조되는 것을 부각시키고자 할 때 논문은 자기의 견해를 쓰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을 자기의 견해를 쓰는데 다른 사람의 글을 많이 인용하죠. 앞에 10가지 규칙을 말씀드렸어요. 다양하게 인용을 해요. 근데 그것을 이번에는 독자가 곡해할 염려가 있을 때가 아니고 내 얘기와 이 사람의 얘기를 대조적으로 부각시켜서 좀 더 내가 어떻게 다르다는 것을 드러내고자 할 때가 있겠죠. 그럴 경우에 바로 그런 대조되는 것을 부각시키는 의미에서 직접 인용을 합니다. 그러면 그것이 나의 소리가 아니고 다른 사람의 얘기라는 것이 명확하게 드러나겠죠. 자, 2, 3, 4번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게다가 3번은 큰 따옴표를 사용하지 않는다 그랬죠. 그런데 우리가 논문을 쓰려고 공부를 하다 보면은 논문책 상당히 많은 부분에서 큰 따옴표가 많아요. 큰 따옴표가 많은 것은 기본적으로 좋은 문장이 아니에요. 좋은 글이 아닌데 유감스럽게도 많습니다. 자, 그럼 그것이 왜 그러냐 하면 바로 1번 때문에 그래요. 원문의 표현만이 가장 적당하다고 누가 판단합니까? 글 쓴 사람이 판단하는 거죠. 뭐 다양한 이유가 있어요. 2, 3, 4번을 제외하고 다양한 이유들이 있을 겁니다. 그런 입장에서 뭐 때로는 뭐 이것이 문장이 더 멋있어서 그것도 뭐 이유는 됩니다. 자, 이런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원문의 표현만이 가장 적당할 때라는 애매한 또 직접 인용이 필요한 경우에 첫 번째로 제가 집어넣었는데 근데 이것은 굉장히 엄격하게 판단하셔야 됩니다. 간접 인용을 많이 하는 게 좋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간접 인용을 보면은 간접 인용의 뜻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내용을 위주로 원문의 문장을 재구성하여 표현하는 인용 방식입니다. 이것은 뭐 부가 설명이 필요 없을 것 같고요. 두 번째, 제가 아까 1번 직접 인용이 필요한 경우와 연결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중요한 부분인데 연구자의 독해 능력과 전문 지식 및 글쓰기 능력을 가늠할 수 있는 중요한 지표 중에 하나가 바로 간접 인용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인용하고자 하는 문헌에 있는 내용을 함부로 바꾸면 안 되고 내용을 위주로 나의 문장화 시키는 거예요. 내 문장화 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겠어요? 나의 글쓰기 능력을 가늠할 수 있는 기준이 되죠. 자, 내가 이 전문적인 논문을 쓰는데 전문적인 지식이 충분히 있어야 그것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내용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적절하게 변형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전문 지식의 판단 기준도 되죠. 그 다음 독해 능력 정확하게 이해를 해야 되겠죠. 추가적 이해부터 해가지고 뭐 추론적 이해까지 정확하게 이해해야 되겠죠. 따라서 독해 능력에 대한 판단 기준도 된다는 겁니다. 이것은 바로 원전에 대한 독해를 거쳐서 자신의 문장으로 재구성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말씀드렸죠. 그렇지만 간접 인용도 지나치게 많은 것은 좋지 않습니다. 자, 인용 자체가 지나치게 많은 것은 좋지 않아요. 간접 인용도 직접 인용도. 논문은 나의 소리를 쓰는 겁니다. 일기와 논문의 공통점이 뭡니까? 자기 얘기죠. 그래서 뒤에 또 문장에서 말씀드리겠지만 일기에서도 나는이라는 주가 빠지는 것처럼 논문에서도 나는이라는 주는 자주 빠져요. 자기 얘기이기 때문에. 자, 이럴 때 자기 얘기를 중심으로 써야지 남의 얘기를 중심으로 쓰면은 그건 잘못하면 짜깁기가 되잖아요. 그래서 남의 얘기는 가능하면 앞에서 얘기했던 인용의 10가지 규칙에 맞춰가지고 꼭 필요할 때만 인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논문 뭐 10페이지, 12페이지짜리를 쓰는데 참고문헌이 막 50개, 막 60개, 70개, 100개까지 달리는 것은 의 심도 있는 분석을 하지 못하는 알리바이가 돼요. 지면은 정해져야 되는데 거기다가 다른 사람 얘기를 많이 써놓으면 나의 얘기를 쓸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가능하면 꼭 필요한 것만 인용을 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원전이 직접적인 연구 대상이 아닌 한 직접 인용이든 간접 인용이든 모두 참고 자료에 해당됩니다.
자신의 소리를 자신의 문장으로 표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음 이제 표절과 짜깁기를 보겠습니다. 표절에 대해서 먼저 이제 보면요. 다음 6가지, 5가지 경우인데요. 마지막은 짜깁기니까. 1. 출전표기 없이 다른 사람의 연구 방법론이나 핵심 아이디어를 사용하는 경우. 2. 다른 단어와 표현을 사용했더라도 문장의 구조나 전개 방식을 모방하는 경우. 3. 출전표기 없이 정보나 자료를 사용하는 행위. 이때 정보나 자료는 구체적으로 표, 그림, 슬라이드, 컴퓨터 프로그램 이런 것들을 얘기합니다. 4. 진위를 두고 논란이 되거나 상식을 넘어서는 역사적, 사회적, 자연적 사실을 출전표기 없이 인용하는 행위. 자, 이것이 표절의 구체적인 행위입니다. 그런데 또 표절에 해당하는 것이 5번인데 출전표기를 이번에는 했더라도 위에는 출전표기를 다 안 한 경우에요. 이번에는 했더라도 표절이 될 수 있는 경우가 있어요. 큰 따옴표를 사용하지 않음으로써 인용된 부분이 명확하게 드러나지 않을 때, 자 직접 인용을 했었는데도 큰 따옴표를 안 썼다. 그러면은 잘못한 거예요. 그 다음 큰 따옴표를 사용하지 않았다는 것은 이제 심각한 문제가 있고, 간접 인용 형태로 좀 바꾸긴 바꿨는데 제대로 바꾸지 않았어요. 제가 보기에는 큰 따옴표를 쓰는 것이 더 적절한데 살짝만 뭐 조사 이런 거 몇 개 바꿔놓고 큰 따옴표를 빼버리고 자기의 문장인 것처럼 행동하는 경우, 이런 경우는 출전표기를 했으니까 이 자체로 표절이다 라고 하기는 어려운데 그 정도가 심하다면 어디서 어디까지 인용이고 어디서 어디까지 자기 소리인지 모르게 애매하게 해가지고 막 그 의도적이라면 더 심각하겠지만은 의도적이 아니더라도 잘 몰라서 그렇게 했다 하더라도 1차적으로 뭐 윤리위원회에서 소명 기회가 있다 하더라도 그 정도가 심하면 몰랐더라도 허용이 안 됩니다. 이제는 지금은 이른바 개도기가 지나갔어요. 그러니까는 굉장히 이 표절 문제를 엄격하게 다루니까 학생들도 과제문을 제출하면 보통 이제 학교에 무슨 강의 포털이나 이런 걸로 하잖아요. 그러면 자동으로 표절 검증 시스템에서 그 표절률이 검색돼서 나옵니다. 그러니까는 학생들도 좀 조심 이제 해야죠. 자, 마지막으로 이제 짜깁기인데 다른 사람의 글들을 짜깁기 하는 경우에요. 논문이라는 것은 자기의 글이라고 그랬어요. 자기의 얘기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남의 얘기만 잔뜩 갖다가 붙여놓으면 출전표기를 아무리 잘했다 하더라도 그건 표절은 아니죠. 하지만 글도 아닙니다. 다른 사람의 글을 짜깁기 하는 것이지 자기 글이 아니죠. 하물며 논문, 전혀 논문이 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인용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표절과 짜깁기의 구체적인 사례를 함께 설명을 드리고 마지막에 말씀드린 표절과 짜깁기의 유형을 설명하면 좀 더 이해가 쉬웠을 텐데요. 아쉽게도 이 하나의 동영상으로 마련하기가 좀 어려웠습니다. 이것은 다음 영상을 통해서 시청해 주시고요. 이번 시간은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